안녕하세요. 연합인포맥스 선임기자 워싱턴이 선재규입니다.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입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월가 중론은 여전히 맑음이 중론입니다. 다만 이제 조금 섬세하게 접근을 하는 게 좋다 하는 그런 권고도 있고요. 와튼 스쿨의 제러미 시걸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 장세가 단순한 순환매가 아니고 긍정적인 장세라고 자기는 본다 하면서 지금 다우가 아시다시피 3만을 이제 처음 돌파를 했는데 올해 장세를 상승장을 이끌어온 기술 섹터도 앞으로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라고 했습니다. 또 지금 트럼프가 이제 오늘 새벽에 선거인단 선거에서 이제 내가 지면은 100억 원을 떠나겠다고 이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거든요. 이런 정권 이양이 지금 순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더군다나 지금 제닛 옐런 전 연준 의장이 이제 바이든 행정부 초대 재무장관으로 내정된 상태인데, 이런 것들이 시장이 기대할 수 있는 최선의 조건들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그리고 여기 이제 백신도 지금 속속 나오고 있다는 걸 덧붙였고요. UBS 자산운용의 마크 헤펠 CIO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연준이 지금도 계속 준비되어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그래서 증시가 추가로 뛸 수 있는 그런 흐름은 여전하다고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트럼프 문우신 재무장관이 이제 연준 일부 긴급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중단하겠다고 해서 이제 이게 조금 좀 월가에서 걱정을 하는데, 이거는 단기적인 악재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었으면 내년 초에 적어도 5천억 달러, 많게는 한 1조 5천억 달러 정도, 1조 달러 정도의 부양책을 마련할 것으로 자기는 본다. 그래서 그게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연준도 2023년까지는 지금의 제로금리 기조를 유지할 걸로 전망을 했습니다. 마켓워치의 마크 헐버트 칼럼니스트는요, 지금 1990년 이후에 강세장을 이제 분석을 했는데, 다우지수가 2022년 8월쯤까지 계속 올라서 한 4만 4천 선을 돌파할 수 있을 거로 본다고 아주 낙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우가 최근에 연초 손실분을 만회하고 오름세로 전환하는데 좀 시간이 걸린 거는 아무래도 대형주 위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블랙록은 자기네가 미국 증시를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좀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신 얘기를 하면서 구조적인 성장세를 타는 대형 우량주뿐만 아니고 잠재적 순환 사이클 상승에 적당한 중형주도 선택하는 이른바 바벨 전략을 취하면 어떠냐고 권고를 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하지만 순환주 비중에서는 좀 더 선별적이면 좋겠다 하면서 미국 중소형주, 그 다음에 이머징 마켓 주식, 그리고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 주식에 더 치우치는 게 어떠냐 권고를 했습니다. 다만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금융주 비중이 높기 때문에 자기네는 비중 하회를 부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JP모건 자산운용의 패트릭 쇼이츠 글로벌 전략가는요, 백신 기대가 커지면서 가치주로 이동하는 조짐이 확연하다. 하지만 가치주 랠리가 기대만큼 크지는 않을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을 했고요. 또 채권 금리가 여전히 지금 예상보다 낮기 때문에 금융주 같은 주요 가치주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 같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하지만 연준의 공격적인 기조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채권 금리가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채권 금리 상승은 제한적이라는 그런 입장을 보였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런 권고를 했는데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네가 볼 때는 가치주로 곧장 뛰어들지 말고 경제 재개로 직접 수혜를 받는 종목을 선별적으로 선택을 하라 하면서 여행하고 소매 부문을 거명을 했습니다. 물론 회의론도 있습니다. CNBC 매드먼니 진행자 짐 크레이머는 미국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투기적인 환경이다. 그러면서 일부 종목 상승세는 제정신이 아니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찔한 상승세가 있었는데도 차익 실현 조짐이 없다 했고요. 그래서 시장이 마치 돈만 술술 먹는 슬롯 머신 같다고까지 강조를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투기 흐름이 대형 매도세에 부딪혔다. 이걸 이제 상기시켰고요. 이제 테슬라 얘기도 했습니다. 올해만 500% 이상 올랐는데 이거는 자기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 했는데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는 뭐 얘기들이 분분합니다. 아직도 뭐 테슬라 시총이라는 이런 것도 그렇고요. 모건 스탠리의 마이크 윌슨 CIO는요, 이 사람도 좀 조금 이제 회의적으로 봤는데요. 백신 주도 랠리가 끝나면은 미국 증시가 연말까지 12% 정도 빠질 수 있다는 전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미국 증시가 힘이 빠진 것 같다는 평가를 했고요. 최근의 주가 약세는 자기가 볼 때는 가격의 뒤틀림이 시작되는 걸로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문우신의 연준 긴급 대출 프로그램 연말 종료 부분이 단기 조정 리스크를 높이는 요소라고 덧붙였습니다. 스티펠의 바니스터 애널리스트도요, 월가의 내년 미국 증시 전망이 너무 낙관적이다 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JP 모건하고 골드만삭스는 S&P 지수가 내년 말 한 4,500, 4,600대로 내다봤거든요. 여기 대해서 단기적 리스크가 추가 부양 지연으로 인한 느린 경기 회복, 그리고 평평한 수익률 곡선, 그리고 내년의 주당 순익 하향 조정, 그리고 달러 약세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내년 S&P 지수 EPS를 월가 평균치보다 10% 정도 낮게 보고 있다고 덧붙였고요. 현재 성장주 대비 가치주 낙관론이 크지만 리퍼레이션 트레이드가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 따라서 로테이션이 멈출 수도 있다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올해 산타 랠리를 기대하지 말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CFRA의 샘 스토벌 수석 전략가가요, 백신 소식에 산업하고 금융동 경기 회복의 우호적인 순환주 중심의 대대적인 자금 수환이 이루어졌다 하면서 이게 이제 S&P 지수가 이달 들어서 한 11%가량 뛴 것도 이런 덕택이다. 이런 추세로 가서 11월에 이런 강세가 월말까지 이어지게 되면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세 번째로 많이 오르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산타 랠리는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금리 추이를 말씀드렸는데요. 여기도 관심이 있으실 겁니다. 지금 HSBC 프라이빗 뱅킹 웰렘 셀스 수석 전략가 얘기인데요. 미국 국채 10년물 수익률이 계속 1% 수준에 머물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사람 지로는요, 연준이 물가 상승률이 2%, 목표치 2%를 넘어도 용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켰고요. 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엄청난 부채 부담에서 헤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저금리 유지밖에 없다, 그런 게 이 사람 지적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주요 중앙은행들도 금리 시장 안정 유지를 위해서는 계속 당분간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여기에다가 이제 저금리 구조적 요소로다가 또 이제 언급한 게요, 노동 수요 감소하고 글로벌 고령화, 그 다음에 출구가 필요한 신흥국의 과다한 저축도 지적을 했습니다. 기업 실적이 저금리 환경에서 늘어날 거라는 얘기도 덧붙였고요. 이것 때문에 HSBC는 주식을 추가 매입하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 사람 얘기는 앞으로 6개월에서 12개월 경제가 지금보다 더 좋아질 거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적이 좋았던 기술주를 일부 좀 이렇게 조금 우려를 하는데 그거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강세에 따른 실질적인 위협이 없고 우수한 성장대를 창출하는 디지털 혁명이 이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기술주를 좀 선별적으로 보라는 권고도 나왔습니다. 그레이티드 인베스트먼트의 마이클 빙어 대표 얘기인데요. 아직도 상승 저력이 있는 그런 기술주들이 있다 하면서 알리바바, 그 다음에 시스코 시스템스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밀러 타박의 맷 말리 시장 전략가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가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했고요. 신흥국 펀드에 자금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짐작하시겠지만 백신 기대라든가 달러 약세 때문에 위험 선호가 이제 커진 탓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이 이걸 이제 11월 24일자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인도 같은 신흥시장 투자 펀드에
11월 셋째 주에 사상 최대 규모 자금이 몰렸다. 이게 지금 이제 한 108억 달러 정도가 들어왔다는 게 이제 들어온 걸로 집계를 했습니다. 그 캐피탈 이코노믹스도 외국 투자자들이 인도하고 한국 주식 그리고 멕시코 국채를 특히 최대 순매수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 월스트리트저널은 팬데믹 초기만 해도 사실 신흥국에서 자금이 빠져나갔다.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에서 5월 사이에 700억 달러 정도가 빠져나갔는데 백신 소식이 계속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신흥국이 더 주목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픽텟 자산운용의 샤넬 램지 펀드 매니저는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충격이 특히 심했던 브라질, 인도, 멕시코 같은 데가 이제 백신 덕택을 더 많이 볼 거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국가에 대한 투자 비중을 더 늘리고 있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또 최근에 달러 약세 때문에 그 원유, 금속 같은 그런 자원 보유 신흥국 수출 전망도 밝다는 점도 상기시켰습니다. 램지는 올해 전체로는 아직 그 신흥국 투자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이긴 하지만 이런 균형은 곧 바뀐다 하면서 환율하고 자산 수익률을 합산을 하게 되면 신흥국 투자가 더 매력적인 걸 알게 될 거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거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GMO의 피터 차피넬리 포트폴리오 전략가 그 권고인데요. 주가 수익률뿐 아니고 그 신흥국 가치주가 여러 면에서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매출하고 장부가 현금 흐름 대비로도 저평가되어 있다고 진단을 했고요. 또 특히 신흥국 그 가치주가 1999년 이후에 가장 그 저렴한 걸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S&P 지수가 2010년부터 연평균 13%가량 뛰었는데 신흥국 주식은 그 기간에 5% 정도 뛰는데 그쳤다고 비교를 했고요. 그러면서 신흥국 가치주가 내년 추정 그 수익 대비로 10배 거래되고 있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삼성전자하고 폭스콘, 그다음에 루크오일을 검역을 했습니다. 크레딧 스위스는 중국 주식하고 채권에 주목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25일자 보고서인데요. 중국 밸류가 여전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높은 성장세도 있다는 점도 상기시켰고요. 미국에서는 최근에 기술주가 어떤 그 밸류 트레이드의 대안 정도로 평가가 되지만 백신 낭보가 백신이 이렇게 좋은 소식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 기술 섹터는 실제 수혜 종목인 것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당국이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인터넷을 규제를 이렇게 강화를 최근에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그 기술 sek터들이 오프라인 쪽으로 지금 계속 공격적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다. 어떤 사업 다변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국 인터넷 그 섹터의 그 강세 이런 대세가 바뀌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요즘에 뭐 난립니다. 지난 3월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3월 말인가요? 한 3천 얼마였죠 그때? 3,850달러 정도까지 주저앉았었죠. 그런데 지금 뭐 한 360% 이상 뛰어서 지금 가장 최근에 19,783달러 거의 2만 선에 접근을 했었는데 어제죠. 그러니까 12월 26일 아시아 쪽에서 한 6%가량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17,000달러 정도가 거래되고 한 16,000달러 정도까지 조금 더 조정될 수 있다는 그런 관측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비트코인이 이렇게 무슨 뭐 꺾이는 그런 거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는 시각들이 많습니다. 그 디지털 자산 운용사인 디지넥스의 그 저스틴 타네타는 로이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너무 빨리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이 되는 거다. 그래서 상승세 지속은 불변이라고 본다고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그 헤지펀드 억만장자 투자자 그 폴 튜터 존스는 그 비트코인을 1970년대 금 투자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팬데믹, 그 다음에 팬데믹에 관련해서 인플레 그 최상 해칭 수단이라고 했고요. 또 2017년에 그때도 비트코인이 거의 2만 달러까지 접근을 했다가 떨어졌는데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다르다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는 개인 투자자가 주로 들어갔는데 지금은 기관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왔다 하면서 피델리티, 그 다음에 스퀘어, 그 다음에 페이팔을
거명을 했습니다. 페이팔 같은 경우는 지금 유저의 그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을 했고 내년 초에는 가상화폐로 쇼핑도 가능하도록 했다는 점도 이 사람은 상기시켰습니다. 모건 크릭 그 디지털 공동 창업자 그 폼프리아노는 이렇게 그 전망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이렇게 그 딱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수급의 최대 승자다. 그래서 자기가 볼 땐 지금 이제 거의 2만 달러 수준까지 갔지만 내년 말에는 10만 달러도 가능하다고 본다. 글쎄 이게 너무 액수가 커서 그런데 저는 그러면서 그 지금의 그 저금리라든가 달러 약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트코인 가격을 폭등하게 하는 그야말로 로켓 연료라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그동안에는 조금 멀리하다가 최근에 막 앞다퉈서 들어오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특히 옐런이 바이든 그 초대 재무장관에 내정된 이른바 옐런 효과도 비트코인 가격 강세를 뒷받침하는 큰 요소라 했습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 리스크는 있다. 이거는 염두에 둬라 했는데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제 이게 온라인에서 거래가 되니까 버그 침투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뭔가 이제 어떤 해킹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나라 국가들 그다음 주요 중앙은행들이 비트코인한테 그 주도권 뺏기지 않으려고 서로 공조해서 지금 견제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한시적이지만 어떤 지정학적인 리스크로서 이거는 고려를 해야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그 기본적인 그 대세는 뒤집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지적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